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혜교 씨. 너무 멋있으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기신 흔적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빅데이터라는 광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광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캐는 광부라고 얘기합니다. 오, 멋지다. 멋진 소개. 처음에 뵀을 때는 다 음악인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예술가 같으세요. 패션. 에디터. 머릿결이 저보다 좋아 보이세요. 저희 중에 가장 머리가 기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네요. 저희가 하는 일들이 원래 학문적으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캐는 행위가 마이닝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남기신 뭐 인스타그램 말씀하셨던 거. 그다음에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트윗이나 RT, 리트윗을 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뉴스의 댓글 같은 것들 전부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캐는 일을 저희는 마이닝 마인즈라고 정의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셔츠에 이거를 아예 새기고 다녀요. 마이닝 마인즈라고 새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린 거죠. 좋네. 멋있다. 나도 뭐 해야겠다. 액터 딱 이렇게 하세요? 아, 이상하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양말 이런 데다 카미디언 이렇게 써갖고 카미디언. 뭔가 이렇게 스마일 뭐. 그런데 오늘 왜 그런 주제를 들려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한국 사회를 봐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보여드릴 거냐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주제예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걸 미리 알고 있으면 거꾸로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망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 행위 중에서 어떤 행동이 가장 일상적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필요한 게 있을까요? 의식주. 의식주. 그죠? 당연하죠. 재밌는 거는 한국은 그거를 의식주라고 그러는데 중국 분들은 식의주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순서가 좀 다릅니다. 중요도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거죠. 근데 음식 없이는 살 수 있는 기간이 꽤 길지만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닌데? 음식이 제일 중요한데. 산소가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보다 마시는 거, 물이 없으면 생존 기간이 굉장히 줄어요. 실제로 마시다 그러면 네. 떠오르는 게 뭔지에 대한 거예요. 어떤 게 있으세요? 마시다. 네. 아까 대기실에서 라면 국물 마시던 분. 아하. 라면 국물 시원하게 라면 국물을 국물. 들이키시더라고요. 물. 그죠. 물 굉장히 중요하죠. 또 없습니까? 콜라요. 콜라 또 나오고요. 대신 콜라죠. 네. 저는 사실 물보다 많이 마시는 게 커피거든요. 아 커피. 네. 그 예전 커피보다 많이 마시는 게 소주. 예. 실제로 한국 분들한테 마시다의 제일 중요한 건 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제 소주 한 잔 해요. 술만 한 마리는 사실 술을 먹자는 것보다 얘기하자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류의 메타포로서 쓰였던 게 술이 제일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 데이터에 2010년도부터 술을 역전하는 게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던 커피예요. 커피. 그래서 커피다 마시다의 대명사처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아메리카노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통의 메타포나 일상적인 나의 습관 같은 걸로 올라간 겁니다. 신기하다. 사실 저는 커피 옛날부터 카페에서 커피 먹는 거는 잘 안 맞더라고요. 돈 아깝고. 네. 차라리 소주 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도 이전의 정서를 가지고 계신 거죠. 2010년도 많이 봐주신 거예요. 1990년도 정도 데이터를 갖고 계신 집에 분이라. 앉아가지고 뭐 밖에 보면서 커피를 왜 먹지?
아파 죽겠는데. 커피는 분위기로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뭔가 노출 콘크리트가 새로 생긴 거, 뭐 그림을 보면서 마시는 거 그런 데 가서 새로운 에너지도 받고 그 분위기가 공간에. 너무 좋아서 맞아요. 공간에 취해서 그래요? 마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인증하기가 너무 예쁜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제 그런 장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명동이 지고 있고요. 쇼핑 쪽 동네보다 카페 쪽 동네로 힙스터들이 몰리는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맞네. 성수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전부 다 커피에 있어서의 상승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거기에 따른 그야말로 뭐 권리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부동산까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빅데이터로 분석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통의 도구이자 휴식의 일종의 상징처럼 쓰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게 보여요. 이게 핸드밀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라인드로 갈아가지고 필터로 내리는 커피 머신을 가지고 있다. 오, 그렇게까지. 훨씬 많은 네, 분인데?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캡슐로 되어 있는 거.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걸 가지고 있으시다. 세 분, 몇 네 개씩 분. 있는 거야? 그다음에 다시 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자동으로 되어 있는 버튼 누르면 나오는 이만한 기계 있으시다. 손 들어보십시오. 뭐 하시는 네. 거세요? 이 장사하세요? 아니, 바리스타세요? 보통 근데 30대 여성들은 아마 집에 한두 대씩은 대부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네네. 제가 최근에 그뭐 강연이나 다른 곳에서 여쭤보면요. 셋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분들이 커피를 사랑하고 집안에서 마시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홈 카페라고 불러요. 이제는 홈 안에 카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간다면 이제 원두를 볶아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유가 각자의 집안에 머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커피 빈 같은 것들도 로스팅을 가장 최근에 하면 향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예요. 맛있게 됐자. 이게 바로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기획이에요. 아, 그러네. 저희 어렸을 때는 요구르트, 우유 뭐 이거 배달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원두를 배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그런 건데. 네. 바뀌고 있어요. 삶이라는 게. 더 풍요로워지고 있고 내 취향이 섬세해지고 있고 그 취향을 돕는 산업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하는 삶의 질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커피가 단순히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그럼 왜 변하는 건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나요? 저희가 다루는 빅데이터는 소셜 빅데이터인데요. 여러분이 남기신 기록들이 전부 다 개인의 히스토리거든요. 그 히스토리가 전부 다 저장돼요. 그런 작업들 저희가 지난 20년간 280억 건 정도를 모았어요. 이걸 분석하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 이상의 어휘하고 3천만 이상의 어절로 분해해서 이해하는 작업들을 해내고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시는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행동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욕망의 근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코비드 19 때부터 나왔던 하나의 신드롬이 더 있었는데 홈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아, 실제로 맞아요. 주변에 인테리어 이런 거 막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집에 막 이것저것 다 들여가지고 취미 생활을 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코비드 19 때 댁에서 오래 시간 보내셨잖아요. 그럴 때 어떤 얘기가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집이 지금 좀 좁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밤에 들어가서 쉬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집 평수 15평 정도면 충분했어요. 근데 낮에 내가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공간 몇 평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좀 큰 집 어때라는 얘기들이 올해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 저는 잠만 자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저는 운동을 하려고 각종 기구를 다 사 모으다 보니까 공간이 되게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홈 트레이닝이죠, 이 경우에는. 근데 사실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것도 바로 저런 빅데이터에 의한 변화? 우리 홈 뭐 이런 게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가구 업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가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니까. 근데 처음에는 왜 서프라이즈가 나는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가구가 왜 잘 팔릴까? 생뚱맞게. 생뚱맞게. 여기는 도대체 왜 잘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빅데이터로 보면은 집에서 사람들이 집을 큰 집을 원한다든지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가구 업체들이
오 주가가 좋았어요. 큰 쌤 작은 쌤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 전부 다 사실은 뭐 바이러스에 의한 우리의 적응일 수도 있지만 그 전부터도 움직이고 있었던 사회의 흐름들, 우리 삶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 삶이 바뀌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이슈들이 가장 많이 바꾸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슈가 뭐냐면 코로나가 중요한 이벤트였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수용이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남고요. 원치 않는 건 사라져요. 그런 이유로 맞네.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의 변화를 상수로 본다면 그 위에 욕망을 변수로 바라본 다음에 봐야지만 어떤 일이 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 방정식을 알려주시네요. 환경 변화는 상수, 욕망은 변수.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얘기는 회식이에요. 우리 프로그램 회식 하시나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랐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가 그렇죠. 좀 심각해지면 그냥 웃으면서 마음으로 회식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지고. 맞아요. 약간 뭐 하자고 전체적인. 해석하자고 하기 좀 민망해, 그죠? 아, 근데 추세지 않아요. 어차피 요즘에 회식 그 줄고 있었잖아요. 왜 사람들이 원래. 그것도 일의 연장이다 그럼 젊은 사람들 막 싫다 이런 가지고 맞아. 줄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터지면서 확 그냥 좀 줄어든 것 맞아, 맞아. 같아요. 급격하게.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회식비 할 걸로 케이크 같은 거 사서 돌려준대. 이제 물어보니까 예전엔 그걸로 가서 이제 우리도 술 케이크 먹고 주세요. 케이크 주세요. 네. 근데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이 벌써 4년째 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고 있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 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홈 파티는 뜨고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홈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느껴지는 건 이상하다. 이유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둘 다 똑같이 가까운 분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행위인데 하나는 줄고 있는데 하나는 왜 뜨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오호.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들여다봤어요. 이게 어떤지 봐서 원문까지도 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3주 만에 이제 만난 거죠. 부장님이 반가워하시면서 아유 우리 만났으니까 오랜만에 저녁 때 끝나고 맥주 한잔 어때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팀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안 돼요 부장님.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도 1.5단계이기 때문에 회식은 아직 좀 시기상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장님은 실망해가지고 혼자 가시는데 가다 보니까 식당에 나 빼놓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헐. 부장님 많이 느끼시나 봐요. 배신감.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우리는 좀 교육님만 빼고 따로 모인 적이 절대 없습니다. 안 돼, 안 돼. 이 경우에는 이제 부장님을 제거하기 위한 핑계로 코로나가 쓰인 겁니다. 아 이게 또 그렇게 돼? 그러니까 수직적인 형태의 위계가 있는 모임은 원치 않고 그렇지 않고 수평적인 형태의 우리끼리의 어떤 자유로운 행사는 언제나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건 자체가 뭐 개인적으로 슬프거나 혹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산업에 영향을 끼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최근에 노래방의 숫자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맞아. 이유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노래방 그러면 회식 후에 가는 곳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등식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노래방은 말이지 스트레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직장 상사가 나이가 드신 분인데 랩을 막 배워오시면 어쩔 줄 몰라 하겠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거 박수를 쳐야 되는 건지 상상만 공연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타까워지는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노래방은 예전 같지가 않고요. 그 대신 코인 노래방. 혼자 부르는 거 이쪽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코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래방 기계를 파시는 분들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큰 방에 한 대가 아니라 작은 방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저희 옛날에 저는 회사 다니는데 저희 본부장님이 술을 많이 드시면은 갑자기 20명 넘는 인원을 큰 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한 명씩 나와서 나가수 했어요.
조용한 상황에서 그 술 많이 마셨는데 한 명이 나서 부르면은 다 이렇게 점수 매기고 있는 느낌. 점수를 매기셨다고? 본부장님이 맞아. 점수 다 부 나오는데? 과장은 지난번에 비해 늘었어, 잘했어 이러면 들어가고.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셨나요? 아, 그것 때문은 아닌데요. 그 기억이 18번은? 납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서도 목을 좀 가다듬고 있어야 했어요. 과다하게 마시면 안 된다. 조금 있다가 좀 이따 해야 경연을 된다. 참아야 되니까. 공연해야 된다. 업무의 일종이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네. 보면. 예전엔 그랬죠. 아 너무 싫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사실 그거예요. 예전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아직도 지금도 그러길 희망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밥 먹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칸막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구내식당에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으니까. 그죠? 네. 예. 어떻습니까? KBS 같은 경우에. 저희는 진짜 사실 거기 면회하는 것처럼 마주보고도 거의 안 앉고 한 칸씩 떨어져서 앉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에는 밥을 같이 먹으러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 먹으러 갔다 오는 문화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칸막이로 되어 있거나 벽을 보는 구내식당이 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도 나눠진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게 도서관이나 교도소 같기 때문에 이게 마뜩치 않은데 이거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나 너무 좋은데? 이제 혼밥할 수 있네? 과거에는 혼자 밥 먹는다 그러면 되게 서글프고 맞아. 왠지 화장실에서 몰래 막 이렇게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혼자 밥 먹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혼자 밥 먹는 거는 솔직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혼밥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혼자, 집에서는 혼자 먹을 수는 있죠. 아까 라면 혼자 잘 만드시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저희랑 같이 밖에서 있을 혼자 때 어떻게 드셨잖아요. 식당에서 어떻게 혼자 먹어. 아 진짜요? 그렇구나. 너무 좀 약간 되게 뭐랄까 주위 사람 없어 보이고. 실제로 저희의 데이터에 따르면 혼밥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의미 있는 숫자로 잡힌 게 2013년도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혼자 공연 보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콘서트 가고 이런 것들이 18년도가 되니까 39개가 됐고요. 지금은 65개가 됐습니다. 맞아 맞아. 예전에는 어땠었냐면 식당 들어가자마자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몇 분이세요? 그렇지. 이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당연히 혼자 갈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거죠. 이게 10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 길 가면서 먹나요? 버스에서 먹거나 뭐 아니면 나오지 아예 마세요, 그냥. 어떻게 돼? 아예 식당 안 가고 배달이 아예 발달해 버려가지고 집에서 그냥 다 끝나버리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한쪽으로 트렌드가 기울 때는 다시 과거를 역행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함께 먹는 문화가 또 생기지 아, 않아요? 왠지 우리나라도 서구처럼 집에서 그 바베큐 쫙 구워갖고 친구들 초청해서 먹는 그런 문화들이 지금은 없는데 그때는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아파트 문화가 아니라 이제 주택 문화. 주택 문화로 좀 갈 수도 있고 베란다가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점점 더 1인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10년 후에 이 비디오 클립이 여러분들에게 회자될 겁니다. 어떤 분이 맞추셨는지. 성지 성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계시면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 사회가 이제 분화되고 있구나. 우리가 뭐 1인 가구가 늘어난다. 이런 건 전부 다 통계에 있는 내용이었을 뿐인데 실제로 행위가 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식당의 레이아웃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움직이거나 4인용 테이블이 아니라 2인용 테이블 2개를 붙여 앉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라는 게 거의 모든 생활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이해하고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적응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까지의 적응이었고 또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연한 것은 나중에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 생경한 것이 어느 순간인가 당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이거에 대해서 고수하거나 혹은 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무리수일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이해하는 작업들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만나지 않고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어떤 화장품 판매점이 들어갈 때 바구니를 2개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뭐였냐면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아, 이거. 하나는 뭐였냐면 혼자 볼게요입니다. 어떤 걸 집으시겠습니까? 혼자 볼 때. 나도 혼자. 저도 혼자 볼게요. 말 걸지 마. 도움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오른쪽 바구니? 형님, 저 도움이 필요하죠. 저 옷도 저 색깔 주황색 맞췄어요. 예, 이미 맞춰져 있고요. 주황색. 도움 필요하시고.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면 또 뭐 맞아요. 찾고 이런 걸 불편해. 실제로 이 사진이 해외에도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hospitality, 우리의 친절함에 대한 다른 차원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안 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게 보이냐면 대면 접촉을 좋아하지 않는 소비자도 있기 때문도 있어요. 저희가 뭘 봤었냐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편의점에 갔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잔돈을 던졌어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 던지면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 상대가 사람인 경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예의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소모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에 선호하는 분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화라는 것이 어떤 인건비나 원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부분들의 정돈 때문에라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키오스크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 영화관도. 보여주는 게. 네. 이게 더 커지는 얘기가 된 게 그 다음 세대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4년 전쯤에 데이터를 봤었어요. 뭐가 나왔었냐면 배달을 하는 일을 앱을 시키는 이유가 편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화가 싫으니까가 나온 거예요. 전화 걸어서 여기 어디인데요. 뭐 자장면 2개 주세요. 이 말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편하십니까?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주저리 말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나에 대한 뭐를 이렇게 좀 설명하고 해야 되는 게 그냥 앱이나 뭐 문자 같은 거는 틱 보내면 끝인데 그거를 말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적게 주문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정말 짜장면, 탕수육 작은 것만 하나 시키고 싶은데 그럼 만 얼마밖에 안 되면 그것만 갖다 드릴까요?라고 말하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아니요, 짬뽕도 주시고요, 군만두도 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앱은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정반대인데. 아, 그걸 혼자 다 드시나 봐요. 그래서 그거 창피하니까 이제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그런 앱은 그럴 필요 없잖아. 혼자 먹는지 둘이 먹는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얘기가 올라가냐면 전화 공포증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올라가고 있어요. 전화 공포증. 네, 통화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 희한하네. 전화가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 이게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심장은 가만히 있고요. 운동할 때 심장은 좀 뛰고요. 전화 문의할 때 심장은 매우 뛴다고. 근데 저거 이런 것 그렇게까지? 같아요. 네. 전화 문의할 때. 그렇긴 하네. 문자는 내가 보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관계를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전화 같은 경우는 즉시 답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맞아, 그건 좋아.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 회사에 저랑 연구하시는 분들도 저보다 이제 더 젊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20대 2분, 30대 1분이랑 같이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좀 늦게 오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은 좀 늦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문자 보냈는데요. 제가 전화해 보세요. 그랬더니 문자 보냈다고요. 전화해 보세요. 그랬더니 문자 보냈다고요. 이 3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기 계세요. 여기 지금 있습니다. 크게 웃으셨네요. 용케도 계속 같이 계시네요. 여기까지 했는데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뭐냐면 전화는 무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무엇인가를 알리고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행동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긴급 상황 아니면 거의 안 하는 식인가 보다. 내가 전화해서 이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그 사람의 시간을 뺏는다. 왜 뭘 하고 전화를 있을지 하냐 문자로 하면 되지 모르는데. 이런 거.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고 전화한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불편할 때 갑자기 내가 전화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통화 돼? 물어보고 돼? 그러면 또 전화. 그렇죠. 그렇게 가든가. 사실 메시지 보내다가 오탄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전화하는 게 낫지. 잘 지내? 야. 이종혁 씨는 한 줄 이상 보내는 걸 못 봤거든요. 저희 단체방이 있는데 왜들 그러세요? 조효경님 그 톡 깔려 있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잘 보내세요.
파이팅. 고마운 줄 알아 이것들아. 어플을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신데. 근데 쌤 전화라는 개념이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다 번호 다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가족 번호도 물어보면 잘 모르겠고. 뭘 맞아요. 이제 다 몰라졌어. 옛날엔 다 진짜 다 번호 다 외웠는데 집 번호 잘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안다는 것도 하나의 깊은 관계에 대한 정의일 수도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끼리 전화번호를 몰라요. 급한 일이 생기면 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직접 전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법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연락이 오는 순간부터 내 삶이 이렇게 밸런스를 얻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변화한다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을 좀 멀리하는 이런 비대면 현상들이 생기는 건지 이건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게 있을까요? 저희 데이터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표현되는 상황 자체는 꼭 비대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을 때 만나요. 그런데 안 만나고 싶을 때 대안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반드시 봐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고를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렉티브 컨택이라고 불러요. 선택적 대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 만나거나 난 컨택, 만나거나 컨택 그게 아니라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할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렇지 않고 저분은 내가 만나고 싶으면 더 끈끈함이라든지 혹은 선호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드시 이 일을 하니까 나는 사람 만나야 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신기하다. 데이터를 지금까지 많이 알려주시고 계신데 사실 그런 원인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사람들 관계에 있었던 거군요. 우리 욕망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것이고요. 만나기 싫은 사람은 대안을 찾겠죠. 지금까지 그게 대안이 없었다면 대안이 나온 거고요. 그럼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회 흐름 속에서 우리 합의점이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면 미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볼게요. 빅데이터를 바라본 사회 변화 중에서 흥미로운 거, 의미 있는 것들 중에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를 보시죠. 아니 야, 이 사진은 왼쪽에서 두 번째가 조효 형님이신가요? 어디? 좀 닮았어요. 저희 형의 가족 사진이구나. 저희 가운데 왼쪽에 계셨던 남자분, 이렇게 사모관대라고 그러죠. 네. 저 쓰신 분의 그때 연령이 몇 살쯤 되셨을까가 제 질문이에요. 한번 한 8순? 8순? 지금 자식들이 아기를 안고 있다. 아, 혼주까지 있잖아. 아, 자녀가 정말 많기도 하네요. 칠순잔치. 정말 많이 나오셨네요. 환갑 왜? 저게 50, 60, 너무 젊으신 너무 나이가 있어 1970년대의 보이네요. 환갑 사진입니다. 60세 때 모자 쓰고 계신 할아버지가 저게 1970년대밖에 안 돼요. 네. 1870년대로 보이는데. 진짜 오래돼 보이죠.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61세. 그렇죠. 지금? 아, 저 그때 교복 입으신 분이 있네, 학생이. 아, 그러네요.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장수만세라고.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뭐. 나이트크 노래 기억나요, 주제곡. 중년 인증. 근데 그때 분들도 다 60세, 막 환갑 나이 그 정도 해서 사전. 그러면 이제 뭐 아시는 분 중에서 60세 되신 유명인들 계신가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경규 선배님. 아, 이유미 선배님 벌써 나이가 60이세요? 그쵸? 저는 사실 임예진 그 배우님이 네 우와, 그렇게 안 보이셨네. 환갑이 되셨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죠. 저 주위에 홍서범 형님, 어. 58년 개띠. 맞아, 60 넘을 좀 됐죠, 한 근데 지금 2년. 우리가 그분들의 현재 모습이 그냥 청년 네, 같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뭐 누가 보더라도 그분이 환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네. 달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본인 생각도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중년 하면서 드는 생각. 중년이란 미들 에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몇 살쯤 되는 걸 생각하십니까? 유나 씨부터. 중년. 45세 이후는 중년이 아닌가. 무슨 소리예요? 그럼 내가 얼마 안 남은 얘기예요? 내가 중년이라니? 아, 그냥 그 이미지라기보다는 숫자적 이미지로 봤을 때? 아, 종혁 씨는요? 저는 뭐 40대 후반?
그때 딱 본인은 아니다. 40대 후반 정도. 본인은 아니다. 아직 초반에는 좀 멀었어요. 저는 아이가 한 중학생 정도 되면은 중년이지 않나? 대략 예, 아이가 중학생 정도. 나이로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나이로요? 네. 글쎄요. 정확히 모르겠는걸요. 그냥 이준혁 씨라고 얘기하세요. 아유,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쭤보면 대부분 다 본인 나이 더하기 10 이상? 그래서 50대 여쭤보더라도 60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아닌 거예요. 나는 늙지 않습니다. 저희 노년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일반적인 분들에게 노년이라는 단어는 60대를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막상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분들 글 쓰신 걸 보면 70대, 80대 그쯤 돼야 노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본인 느낌과 실제 타인의 시선이 달라요, 완전히. 확실한 건 뭐냐면 적어도 난 아닌 겁니다. 이거는 빅데이터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거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칭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 노인 그러면 싫어하시죠. 똑같이 실버, 그레이 같은 거 싫어하세요. 나는 아직도 청춘인데 내 마음은 젊은데 이런 분한테 당신은 명백히 실버 산업에 의한 순간부터 이제 본인은 마뜩치 않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케팅에 키워드 쓸 때도 실버, 그레이를 쓰면 안 돼요. 이제 마케팅 조심해야겠네요. 괜히 그렇구나. 중년을 위한 탁월한 선택. 이러면 아무도 안 사요. 그럼 광고는 아예 실버인데. 좀 더 사려 깊은 형태의 배려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장수하는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내가 청년기에 준비를 하고 중장년기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일가를 이루고 노년기에 정리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일을 할 때 사회적 지지나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팬덤이에요. 그것도 중장년층의 팬덤이 엄청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임영웅 씨, 그다음에 송가인 씨, 이분들의 팬클럽 활동이 BTS나 다른 그런 청춘 스타의 팬덤과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이 옷 맞춰 입으시고 구호 외추시고 콘서트장 밖에서 막 춤 같이 추시고 봉사활동 하시고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아니, 저 말이 너무 재밌는데. 50대 후반 이상 되시는 청년분께 호소하는 거. 진짜. 50대 이상 되시는 건 청년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조혁 씨는 저기 가면 소년이네, 소년. 50대 후반의 청년이잖아요. 애기. 주니어, 주니어. 와, 저 중간에 되게 지금 여기선 작게 보이는데 우리가 남는 게 뭐입니까? 시간과 돈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와, 저런 게 진정한 플렉스 아닌가요? 잠깐만요. 뭐가 그게 보여요? 그러다.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요? 웁니까? 지금 옛날에 코 하나 쓰셨어요. 국민학교 시절. 친구의 이해는 조화. 쉬운 바뀌었는데. 디테일하시네요. 네. 네, 여기 지금 연예인분들이시잖아요. 50대 후반 청년 팬들 혹시 보유하신 분들 있습니까? 시니어 팬들 저는 있으세요? 하긴 가끔씩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저를 알아보고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어머님들이 사윗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근데 이상하게 그 만나는 모든 어머님이 다 딸은 없대. 이상하게 딸이 다 없어. 이상하지?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아유 내가 딸이 있었으면 하는데 딸이 있었으면. 형부같이 딸이 없어. 데이터로 좀 입증이 아직도 필요해. 남아서 오는 사상이 심한가 봐요 우리나라가. 아들을 가진 분만 유미사 씨 좋아한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데이터를 한번 빅데이터를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 가인 씨의 랭킹을 올리려면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해서 인증하라는 거예요. 야 똑같네. 세계적이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보면 지금 시니어들과 젊은 분들 사이에 어떤 문화적인 격차라든지 혹은 정합성 자체가 벌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어떤 브랜드를 더 많이 선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뽑아보면 1등이 별다방이에요. 그런데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도 1등이 별다방입니다. 2위도 사실 지금 보니까 똑같네요. 네, 60% 이상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는 아유 엄마는 이거 잘 안 좋아하시겠지 내지는 이걸 모를 거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드리고 오히려 그러네. 도와드리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네요. 돈은 뭐지? 예.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 일단 하나씩 먹어보면서 얘기해볼까요? 그럼? 왜 이런 느낌이 오고 왜 이런 오늘 진짜 재밌다. 먹으면서 뽑아가지고 아 이렇구나. 근데 확실히 과거에는 저게 달랐을 것 같거든요. 한 20년 전만 해도 왠지. 지금 요즘 들어서 싱크로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업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년층도 그런 문화를 접해봤던 분들이에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50대 분들한테 인터넷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신답니다. 내가 20대 때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 쓰셨던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갑자기 50대가 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축적된 경험과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나우누리 프레첼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모든 걸 섭렵하신 분들이군요. 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천리. 나우누리. 우리 다 천리안. 같아. 우리 다 동년배예요. 다. 그러네. 우리. 친구야 안녕. 아, 또 그건 아니에요. 아왜 또 어린 척하고 계속.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한데. 그럼. 자, 빅데이터로 이렇게 변화되는 형태의 사회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지금 이분이 이제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시는 분이시고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진짜 멋있으시다. 55년생이시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박랑래 할머니,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가 47년생. 그러니까 지금은 그 본인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의 아이덴티티 혹은 직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었던 분이 여기도 계십니다. 슈카 씨예요. 갑자기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보인다. 반강제였지만 뭐 새로운 길을 뜻하지 않게 뭐 걷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니까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튜버가 됐는지. 제가 이걸로 어떤 직업을 삼아서 뭐 먹고 살게 될지는 정말 몰랐어요. 작년 초만 해도 그냥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취미 생활이었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리고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업으로 하게 될 거는 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만둘 때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못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회사가 이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거기만의 원칙이 또 있는 거니까요. 네. 회사는 굉장히 아까운 자원을 놓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채널을 놓친 거기 때문에. 먼저 슈카 씨 영상을 볼까요? 네? 와! 영상이 있어요? Shuka World. Hello. Hello. I am delighted to be here. I wish I were in Korea, but I will see you next time, Shuka.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이자 조금 이따 뵙게 될 분은 짐 로저스 형이에요. 주니어고 1942년생 우리나라로 나이로 치면 79세. 이상하게 저희 녹화할 때보다 더 신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 빠른 사람이었어요? 화나신 건 아니죠? Chuhayo and 아유 좋다. I know. 땀이 나네요. 생각할게 찍으면서 처음으로 땀이 나고 있습니다. 10만 유튜버. 멋지다. 같이 연구하는 팀이 슈카 씨 얘기랑 강유미 씨 얘기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분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혼자 유튜브 할 때는 날아다니는 메시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얌전하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미지 여기가. 관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톤을 올릴 수 없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승질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승질이 부려요? 진정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 저렇게. 아, 저렇게. 팔짱 딱 끼고 있는 사진. 슈카월도 주식 같은데? 저희가 그 슈카월드를 내부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2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게 보이고요. 팬덤이 상당하고요. 데이터의 생성률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잘 될 채널입니다. 이미 뭐 90만 이상의 그런 고정적인 팬을 가지고 있는 방송국의 주인이세요. 그렇게까지 많이 한번 올라갔으면 뭐라도 좀 사세요. 아니, 다시 내려왔잖아요. 뭐라도 좀 일단 한번 끝이 올라가야지. 많이 가시는데. 네, 다음에 두 번째 강유미 씨 동영상을 볼까요? 강유미. 좋아서 하는 채널. 강유미. 꼰대 상사. RP가 뭐야? 아주 롤플레이라고 해서 상황극이거든요. 이것도 안 네. 보셨군요. 후배님 어디 가요? 네? 집에 간다고요?
어서 들어가세요. 책상 비워서 영원히. 부장님. 멋있다. 답답하지 않을까? 난 들으면 답답해. 와, 좀 크게 좀 말하지 좀. 저 실제로 들으면 자기는 크게 할 수 있죠. 하나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선배 노릇 좀 해보려고 밥 산다는데 무슨 똥 피하니? 너무 자랑스럽네요. 저희 회사에도 팬덤이 보통 크지 않습니다. 어머 세상에. 예. 강유민 씨 같은 경우에는 장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었냐면 저희가 2000년대, 10년도에 강유민 씨는 개그 우먼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한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그게 아니라 ASMR하고 새로운 유튜브에서의 장르를 만든 이 크리에이터로 격상됐어요. 역할 자체가 아니라 이제 채널의 주인이 된 거고 이 ASMR이라는 게 2017년도부터 활성화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트렌디한 어떤 문법을 이제는 내재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관찰력이 워낙 뛰어나기도 했는데 그 재현의 방식 자체가 트렌디한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속도가 붙어버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저 본인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너무 기분 좋고 이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부족하다고 하네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유튜브 처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신문을 억지로 읽었었어요. 제가 작가 일을 할 때. 그때 유튜브에 대한 기사가 2015년에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도서관, 뭐, 쌩님 이런 분들. 그래가지고, 돈이 되나 보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돈이 되나 보다? 네네. 냄새를 맡으셨군요. 그쵸. 킁킁. 부업으로 하셨구나, 부업으로. 현명했네. 와.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만드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를 수용할 것이냐, 기존 방식에 따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나한테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요즘 유행했던 말이 그거였잖아요. 얼마 전까지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들.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라떼 내가 젊었을 때 우리 활동할 때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라떼는 말이야? 아유, 엄청 들었죠. 예. 저도 알 정도면 뭐.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새벽 방송 같은 거. 요즘은 나 때는 말이야. 난 2개도 막 3개도 했는데 맞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죠. 일단 내 입에서 요즘 애들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난 요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누구나 지금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살 때 적응을 해왔으면 현재 세상이 어렵지 않은 것이고 적응을 못하면 옛날이 좋은 거예요. 그런 이유로 나 때는 말이라는 말은 좀 주저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오래된 얘기인 게요. 예전에 이런 거였어요. BC 1700년.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들. 영원히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멋졌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고 늘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변화는 중립적인 거예요. 변화는 좋고 싫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가게 돼 있는 거고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적응을 못하면 위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가 떴었냐면 중국에서 고속철을 타고 싶은 할머니가 현찰을 들고 울던 게 나왔었어요. 이유가 온라인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찰이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았던 게 뭐였냐면 이번에 락다운이 되면서 슈퍼마켓에 간 분이 음식 들어있는 칸이 다 비어있는 걸 보고 망연자실했던 그런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가다가 옮을 수도 있고 가서도 물건을 구할 수가 없을 때 느끼는 절박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응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비애 같은 것들이거든요. 도와드려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키오스크에서 슈퍼마켓 같은 곳이나 혹은 햄버거 집에서 누르는 걸 못하면 점원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 도와주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숙제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네. 자, 결국 이런 변화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적응의 이슈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3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분화된 사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나 혼자도 뭔가 해나가야 되는 세상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자체가 비대면에 좀 더 노출되기 시작했고 그걸 선호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개발이 빨라지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비대면이 더 확산되기 시작했다. 가속화됐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오래 산다. 예전보다 뭐 100살까지는 너끈히 충분히 잘 살 것 같고 때에 따라서 더 오래 살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언제 뭐 해야지라는 어떤 인생의 어떤 플랜 같은 것들이 예전 방식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형태의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엔 리트로스펙티브한 방법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를 보고 현재를 이해하는 거였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프로스펙티브 스터디가 뜨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지? 그분들이 어떤 길을 가셨지? 이런 부분들 기반으로 동선을 파악하고 피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를 기반으로 봤다면 지금 현재를 보고 미래를 가는 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즉 데이터를 읽는 법을 배우셔야지만 좀 더 지혜롭게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런 좋은 도구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빅데이터라는 도구를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과 사각지대 없이 잘 쓸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숙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령 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